예,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조는 이제 Event Structure Sculpts Neural Population Dynamics in the Lateral Entorhinal Cortex라는 논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이제 조장은 저희고 이제 이주환 선생님, 정희석 선생님, 김영훈 선생님 그리고 이세준 선생님께서 함께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계획입니다. 이제 이 논문은 이제 2025년도 사이언스지에 이제 출판이 되었던 논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트로덕션을 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선 히포캠퍼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가 이제 히포캠퍼스에 저장이 되어서 넘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히포캠퍼스에서 주로 이제 관여를 한다고 생각되는 메모리는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입니다.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랑 이제 특정 공간과 시간에서 이제 일어난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뭐 점심으로 뭐 라면을 먹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이제 뭐 가령 어 모터 메모리 같은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거울을 보고 이제 별을 그리는 뭐 그런 태스크라던가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직접 몸으로 뭔가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도 인네이트한 메모리 중에 한 종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에피소딕 메모리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포캠퍼스는 이러한 에피소딕 메모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게 히포캠퍼스가 해마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제 이러한 에피소딕 메모리에 기여를 하고 이제 공간적 코릴레이션에서 고릴레이션과도 연관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플레이스의 그리스를 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적다는 것이 현재 히포캠퍼스에 대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딕 메모리는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그중에 공간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있지만 시간에 대한 정보는 거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그래도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으니까 공간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플레이셀과 그리드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뇌 이제 히포캠퍼스에서는 이제 플레이셀과 그리드셀이 있다는 것은 뭐 지금까지 나비 발표를 쭉 들었다라면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을 거니까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히 컨셉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플레이셀과 그리드셀은 특히 이제 미디얼 엔터라이널 콜텍스 MEC에 주로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현재의 위치를 레프레젠트하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이때 이 세포들은 단순하게 그냥 좌표 하나만을 이제 바로 딱 본인의 위치를 찍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본인의 위치를 인코딩하고 있냐면 이제 여러 그리드에서 이제 그 모듈러리티를 따져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거리 1짜리인 그리드에서는 뭐 0.3, 0.3에 있다. 거리 0.5인 그리드에서도 0.3, 0.33에 있다. 거리 2인데에서는 1.3, 1.3에 있다. 이러면 이제 이 그리드마다 길이가 다르고 그 그리드의 길이를 종합해서 이제 내 위치를 하나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플레이셀이 파이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셀은 이제 모듈러한 스트럭처를 가져서 그 본인의 모듈러한 좌표를 알려주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플레이셀이라는 하나의 좌표로 이제 응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간적 좌표를 테마에서 프로세싱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시간적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적 개념을 MC에서의 모듈러한 그런 접근과 다르게 이제 테마에서 이제 LEC라는 부분, 즉 Lateral Entorhinal Cortex라는 부분에서 이제 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슬로우 드리프트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로우 드리프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산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1대1 되는 개념이 나오는가, 뭐 내지는 이러한 시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아니면 이게 실제로 과연 애초에 시간에 기여는 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거의 알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태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저자들은 의논을 하는데 그중 한 가지로 이제 이벤트 바운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이제 이벤트 바운더리는 쉽게 말해서 어떤 한 사건이 있다가 갑자기 급격히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전까지 밥을 먹다가 밥을 다 먹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으면 밥 먹다가 옷을 갈아입는 사건으로 전환이 이제 하나의 이벤트 바운더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간적 정보의 이제 불연속적인 점프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 바운더리에 주목을 하면 이제 뉴런들의 어떤 액티비티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도 이제 이런 이벤트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스페이셜한 컨셉과 기억을 엮는 데 있어서 이벤트 바운더리에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은 이제 이런 것이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PCA 아니, 지금까지가 이제 히포캠프스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 이제 더 자세하게 뭔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여기 이 논문에 사용되는 이제 몇 가지 메소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메소드들이 PC라든가 LD랑 좀 단순한 것들이어서 일단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 알아야 추후에 디스커션에서도 얘기를 할 내용들이 생겨가지고 일단 여기서 좀 그런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메소드 중 하나는 이제 차원 축소 디멘전리티 리덕션입니다. 이제 차원은 원래 이제 뉴럴 데이터 같은 경우 굉장히 데이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10분 동안 뭐 뇌에다 프로브 1000개를 꽂고 막 이 논문에서는 막 뭐 데이터를 뽑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차원을 축소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에서도 차원 축소라는 기법을 사용하였고 차원 축소를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합니다. 이제 시각화에도 사용하고 이제 트래젝토리 인탱글먼트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 에포옥이 있는지 그걸 디코딩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제 디스턴스 인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뇌에서 이제 뉴럴 데이터의 드리프트가 이제 LEC 뭐 그리고 뭐 MEC 뭐 CA1 이런 데에서 막 비교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풀 디멘전에서 계산을 합니다. 반면에 이 앞에 것들은 좀 디멘전 리덕션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얻을 수 있어서 디멘전 리덕션 하고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PCA는 이제 뇌에서 이제 그 데이터가 있을 때 소프트 노멀 스파이크 타임스 타임 매트릭스에서 이제 PC를 먼저 때리고 그러니까 즉 시간에 대해서 이제 노멀라이즈된 스파이크를 이제 각각 매 타임 에폭마다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타임 에폭에서 만들어진 노멀라이즈 스파이크를 이제 PC를 때려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시간과 시간 축과 이 스파이크 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LDA는 이제 시간에 따른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게 변하는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컴포넌트가 변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PCA는 이때 전체 베리언스 50%를 설명하는 그러한 축까지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게 LDA 인풋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클래스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LDA에서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템포럴 에폭에 대해서 1분, 10분 이렇게 나누어서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이때 쥐들의 경우에는 롱쇼스로 해서 총 11마리의 쥐들에 대해서 이제 디멘션 리덕션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PC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하자면 간단하게 이제 앞에서 계속 뭐 PC 했는데 PC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에 이제 굉장히 차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차원 벡터가 있다 하면은 이걸 뭐 2차원으로 가장 의미 있는 축으로 줄여서 우리가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 엑시스가 이제 여러 개의 축이 있어요. 그 축마다 이제 데이터의 베리언스 그러니까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이 있기 때문에 그 축을 그냥 그리디하게 하나씩 골라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PC를 뭐 세 개 축에서 한다. 그러면 가장 잘 설명한 축, 그럼 그 축 빼고 그 축에 수식한 평면에서 그 다음으로 수식한 축 고르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그 2차원 평면 빼고 나머지 n-2차원 하이퍼플레인에서 다시 축 하나를 설정해서 이제 그렇게 축을 골라서 총 3개의 축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가장 이 변수들의 어떤 데이터셋이 있을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베리언스를 그쪽부터 하나씩 이제 축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DA 또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PCA와는 다르게 이제 이 우선 데이터의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선 라벨링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그룹이 있으면 이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가장 잘 분리가 되는 축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좀 되게 직관적으로 PCA랑 LD를 잘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라벨드 데이터가 있는데 PC의 경우에는 굳이 라벨링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축에다가 놓고 그냥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제 가장 베리언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축을 찾아주는 게 PCA이고 L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나누어주는 축을 찾아주는 것이 LD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CA랑 LDA를 간단히 알아봤는데 어,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이제 PC는 차원 축소, LD는 이제 그룹 부분,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하여튼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저자들이 본인들의 다양한 주장을 입증함에 있어서 이 PC랑 LD를 사용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밸리드하냐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주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적인 논문의 실험 결과로 넘어가서 LEC라는 것이 어떻게 시간의 드리프트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계되었는데요. 수천 개의 프로브들을 LEC, CA1, MEC 이렇게 세 군데의 뇌 영역에다가 달아서 어, 쥐들이 foraging, actively 하게 움직일 때와 또 수면 상태일 때나 다양한 이벤트 스트럭처에서 그 behavior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temporal dynamics를 이렇게 quantify해서 결과로 나타냈습니다. 우선 LEC가 MEC나 CE1이라는 부위와 다르게 독립적인 자기만의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자료는 다음에 피규어 B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각화를 한 것입니다. 이 축을 보시면은 LD1과 LD2 두 개지가 이제 X축, Y축으로 나타내 있고 이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 즉 색깔이 더 빨간색으로 진해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MEC와 CA1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운데 있는 제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LEC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확하게 그 트라젝토리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D1과 LD2라는 축은 아까 앞에서 왕성지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LDA라는 차원 축소 기법에서부터 얻은 축입니다. 즉, LD1 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장 많이 변하는 방향의 축으로서 드리프트의 주요 축이라고 볼 수 있고, LD2는 그 다음으로 LD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NEC의 Neural Activity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LD1에서 LD1, LD2 공간에서 꾸준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Neural State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원 축소라는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인 만큼 이 drift라는 이 trajectory 이동 자체가 이 차원 축소라는 방법을 통해 변환된 데이터에서만 관찰되는 것이라면 차원 축소를 통해 원래는 없던 drift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이거에 대한 비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 축소에 대한 인위적인 요소 때문에 이 드리프트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피규어를 또 제시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Y축에 써 있는 걸 보면은 distance traveled ambient sp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차원 축소 전에 있는 고차원 데이터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하면은 100차원 데이터 자체에서도 드리프트가 나타나는지 보는 그래프입니다. 몇천 개의 프로브를 통해서 얻은 고차원 데이터를 나타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은 Neural Distance Matrix라는 방법을 통해서 퀀티피케이션을 했습니다. 각 시점의 신경 활동 패턴을 벡터로 보고 모든 population 벡터의 쌍에 대해서 두 시점 간의 코사인 거리를 계산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1에서 10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LEC 같은 경우에는 점점 진해지면서 신경 상태는 점점 디스턴스가 더 멀리 트래블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MEC나 CE1 보라색이나 초록색의 그래프에서는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ravel distance가 증가하는 패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LEC가 경험의 시간적 흐름을 자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D와 E 역시 ambient space에서 차원 축소하기 전에 LEC가 MEC나 CA1과는 달리 명확하게 어떤 이동하고 있다는, 드리프트가 분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LEC에서 시간적인 따라서 드리프트가 일어난다는 건 알겠고, 그게 또 연속적이고 스테이트 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네, 그런 컨티뉴어스하고 스테이트 디펜던트한 템포럴 드리프트 후보로서 LEC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캔디데이트 스트럭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의문은 이것이 과연 내재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이트가 변하지 몸 내부에서, 브레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인지 아니면 외부 영향이나 외부 자극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것인지에 따라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수면 상태라는, 쥐들이 수면할 때도 이걸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부에 있는 external sensory input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어, 자연적인 수면 상태에서 REM 수면과 actively 하게 foraging 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상태를 비교해서 LEC drift가 과연 정말 내재적인 것인지, inherent한 것인지 보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수면 중에서도 렘 수면을 선택했는데요. 일단 수면을 렘 수면과 Slow Wave Sleep, SWS 슬립으로 나누게 된다면 움직이는 속도, 피규어 B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머리의 angular speed, 그리고 theta to delta ratio에 따라서 구별을 했습니다. 어, 어, 이제 근데 저자들은 컨티뉴어스하게 관찰이 된, 컨티뉴어스 액티비티를 보이는 렘 수면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깨있는 상태와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LEC 뉴런은 렘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발화하며 깨어있는 상태, 즉 포리징 상태의 활동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 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 같은 경우에는 뉴럴 액티비티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커지는 그런 업다운 알터네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꺼지는 것 때문에 뉴럴 트래젝토리를 연속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렘 수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이제 테타 투 델타 레이시오인데요. 테타 투 델타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 세타 리듬은 기억 재생, 공간 탐색, 시간 인코딩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고 LEC랑 히포캠퍼스 사이의 네트워크가 제일 활발히 연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타파의 이제 비율이 높을수록 뇌가 활성 상태이고 지속적인 뉴로 드리프트가 관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그 비율이 높은 렘 수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면 중에서도. 이건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렘 수면이 슬로우 웨이브 스윕과 달리 컨티뉴어스한 뉴럴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그 결과를 말씀드린 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LD1과 LD2 축을 잡아서 렘 수면 상태일 때와 actively foraging 하고 있을 상태, 이 두 가지 상태에서의 G의 Neural Activity Trajectory를 추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잠잘 때도 이렇게 뉴럴 트래젝토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포홀딩 상태와 비슷하게 관찰된 을 토대로 잠 자고 있을 때도 이 LEC의 템포럴 드리프트는 계속해서 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차원 축소를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차원 축소 전에 있는 고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도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렘 수면도 포레징 할 때와 비슷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distance traveled이 증가하면서 더 진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잘 때도 똑같이 이런 LEC 드리프트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피규어에 대한 논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 간단한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이 LEC 드리프트라는 것이 우리 뇌에서 LEC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어떤 코딩하는 그런 피노메논이라면 과연 타임셀과 LEC 드리프트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타임셀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타임셀은 뭐 그리드셀, 플레이스셀과 마찬가지로 히포캠퍼스에 있는 뉴런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발화를 하는 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고 난 후에 2초 후에 아니면 5초 후에 10초 후에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날 때 시간이 지나는 간격에 따라서 스파이크처럼 발화하는 그런 셀을 이야기하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타임셀과 LEC 드리프트의 어떤 직관적인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타임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 디펜던트해서 이벤트로부터 몇 초 간격이 지났는지를 코딩하는 그런 구체적인 타임 인터벌을 코딩하는 셀이고 캠퍼스에 위치해 있는 반면 LEC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속적이고 어떤 trajectory, 연속적인 궤적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시간의 흐름을 인코딩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의견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의학과 사망연구원 약생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디스커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시간에 따라서 LEC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게, 이제, 어때서 약간, 시간의 흐름과 LEC가 반영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확실한, 그, 네,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간에 따라서 이 LEC의 상태가
그 다른 것은 안 변했는데 이제 LEC는 변했다. 그러므로 이제 LEC는 시간의 흐름을 이제 약간 그 뭔가 기억의 측면에서 이제 이벤트로 반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뭐 포도당이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는 뭐 그런 뇌회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네. 또 약간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뭔가 장기적으로 있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기억에 그 장기 기억을 담당한 해마의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관련이 있을 텐데 이 단순히 이제 수면 중에 이제 그냥 시간에 따라서 이 상태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시간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이 저자들도 상당히 어떤 주의했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보자면 저자들이 이 시간 외적인 예를 들어서 포도당 말씀 주신 포도당처럼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변이를 통제를 했는데요. 뭐 외부 자극, 그러니까 이벤트 스트럭처 자체도 열심히 동일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뭐 행동 패턴 같은 경우에도 같은 행동을 보였을 때 같은 상태일 때 MEC나 C1과 달리 LEC에서만 같은 행동일 때 LEC에서만 달라졌다면은 그건 뭐 행동 요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최대한 변인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고 어 완전히 시간을 100% 코딩을 한다고 일단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뉴럴 스테이트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모노토닉하게 이동을 하고 일정한 속도로 드리프트를 하고 있으며 같은 시간이면은 항상 비슷한 뉴럴 스테이트가 나온다라는 결과를 통해서 적어도 그 시스템은 시간을 어떤 리프레젠트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구본유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 타임을 인코딩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시간에 따라서 뉴럴 드리프트를 한다 정도의 이제 결과를 피겨 1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분석들이랑 을 바탕으로 우리가 타임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조금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유 선생님 외에 또 타임셀 LEC 드리프트 관련해서 코멘트나 질문이나 있을까요? 네, 저 한번 질문할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LC 드리프트는 그러면은 좀 컨티뉴어스한 거고, 타임셀은 좀 디스크리트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이유를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타임을 추적하는 게 있고, 이벤트에 대한 디스크리트한 걸 추적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이유? 템포럴한 메모리를 볼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뭐 디스커션이랑도 연관이 있긴 한데 이게 아예 똑같은 거를 똑같은 시간을 코딩한다는 것에서는 비슷하지만 약간 서로 다른 레벨, 서로 다른 층위의 시간을 코딩하고 있어서 이 둘이 컴플레멘터리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떠한 우리가 하는 정상적이고 풍부한 시간 개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 어떤 그 이제 뒤에 이제 김영원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나오겠지만 어떤 제 가설이 제시되어 왔냐면은 LEC 드리프트가 어떠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시간을 드리프트하는 게 보여지고 있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벤트 이후에 시간이 몇 초 지남에 따라서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타임셀일 거다라는 것도 하나의 의견인 것 같고 또 아예 이제 직관적이나 개념적으로 들어온다면 타임셀은 어떠한 이벤트랑 강하게 바운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 특정 이벤트가 있어야만 발화를 하는 건데 AC는 그런 게 없고 거의 항상 계속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우리 몸에서 우리 뇌가 시간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다른 측면을 코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이동원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답변을 좀 하자면 그 질문은 사실 플레이스 셀과 그리드 셀이 왜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플레이스 셀이 있으니까 그리드 셀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실 그리드 셀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 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비슷하게 이제 그 히포캠퍼스가 엔터에너 콜텍스로부터 그 베이시스 정보를 받아가지고 인코딩 하는 게 맞다면 타임셀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lateral antennal cortex에서 타임에 관련된 continuous variant,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컴퓨테이션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특정 시점이나 특정 시간에 대한 것을 인코딩 하는 게, 디스크리트하게 인코딩 하는 것이 히포캠퍼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도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아, 이거는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은 것이라서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약간 시간을 어떻게 그 기록을 한다고 하면 사실 좀 타임셀 같은 것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그냥 1차원적인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의미는 다른 것에서 좀 듣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진법으로 그냥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아니면 뭐 몇 개 다섯 개 켜지면 5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뭔가 제일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벡터 같은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제 저자들은 그 LEC 안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고차원의 약간 벡터로 약간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사실 벡터로 본다는 거는 이제 약간 뭔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되게 다양한 의미의 축들이 있어서 이게 합쳐져서 뭔가 하나의 벡터가 된다는 건데, 사실 뭔가 시간이 그냥 1초, 2초, 3초 이렇게 흐르는 것에서 뭔가, 그 정도로 뭔가 왜 약간 벡터로 이제 인코딩이 됐을까? 네, 타임셀, 모든 걸 다 타임셀로 하는 게 뭔가 시간의 특성에서 맞을 것 같은데, 왜 약간 LEC처럼 됐을까? 이런 차이가, 그러면 LEC에서 담고 있는 건 뭔가 시간뿐만 아니라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인 정보도 뭔가 같이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도 드네요. 아,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제 의견을 좀 그냥 간단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논문 배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뒷발표에서 나오는 논문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어떠한 경우에 이제 모듈러하게 정보가 저장이 되고 어떤 경우에 이제 그냥 리니어하게 정보가 저장되는지 그럴 조건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이게 결국 정보를 저장하는 효율성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그 그 액션 스페이스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걸 정보를 이제 좀 이렇게 좀 벡터로 이제 표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때가 있고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리니어하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을 때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이제 저희 이제 뒷 논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그런 차이들을 좀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뒤에 발표에서 그런 기대감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런 효율성도 있겠지만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안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한두 개의 정보가 흔들리거나 약간의 노이즈에 의해서 이 정보가 완전히 디스톨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어트랙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더 안정한 하나의 상태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려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의 이런 저장 방식이 어떤 우리가 그동안 진화하면서 겪고 어떤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이게 결국 안정성과 효율성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게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냥 이진법으로 하면은 제일 앞자리 숫자 하나 바뀌면 갑자기 뭐, 막, 백만씩 막, 그, 클락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니까 훨씬 더 벡터로 표현하는 게 비율적으로 보이면 뭔가 안정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1차원이긴 하지만 뇌에서 코딩을 할 때는 그때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일어났는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는지가 함께 인코딩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이진법적으로 코딩을 하기에는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LEC 드래프트나 타임셀 같은 게 복잡하게 고차원 벡터로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로버스트하다는 것에도 저는 왕성재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베이시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나 뭐 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시간을 나타낸다고 하면 나타낼 수 있는 타임 스케일이 이론적으로는 무한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디스크릿하게 우리가 1초, 2초, 3초, 4초 세는 거가 되면 이제 그 디스크릿한 셀들 개수만큼의 타임 호라이즌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드 셀이 가지는 장점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드 셀 같은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공간의 위치를 다 인코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걔네가 이제 다 서로 다른 옵셋과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는 애들도 그 베이시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에디씨가 만약에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가깝다면 여러 타임 베리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타임 베리어블을 가지고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 걔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론적으로는 나타낼 수 있는 타임 그 이제 타임 윈도우가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코멘트나 뭐 말씀하실 게 없을까요? 아, 저 그 코멘트 잠깐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냥 이걸 보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로케이션에 이제 타임셀은 CA1, CA3라고 적혀있고 LEC는 로케이션이 LEC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뭔가 그냥 지금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보통 이제 정보가 이제 보통 뭐 일방향으로 당연히 흐르진 않지만 대체로 이제 LEC 쪽에서 이제 CA1, CA3 쪽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생각해 봤을 때 LEC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의 정보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가 근데 이건 이제 당연히 언젠간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LEC는 약간 계속 드리프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LEC에서 현재 시간 정보를 그냥 타임셀 쪽으로 짜서서 타임셀은 그 현재의 시간을 그냥 저장해서 그걸 잊지 않는 역할을 하지 않나? 뭔가 그냥 그런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 뭔가 히포캠퍼스에 어트랙터 포인트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그 시점이 저장이 될 테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아, 그 왕성지 선생님 디스커션 포인트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음, 디스커션 포인트가 길지 않아서 빠르게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 디스커션 포인트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이 논문에서 만들어낸 효과가 정말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아티팩트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느낀 건데 그냥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그 리뷰어들도 태클을 걸고 우리도 항상 이런 것들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그런 경험에 좀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디스커션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좀 메소드를 좀 되게 중요시하는 편인데 이제 메소드에서 이제 저자들은 이제 50% 스레시홀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1분 10분 에폭을 쓰고 그다음에 11마리의 시에 대해서 롱숏으로 나눠서 다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뭐 50% 스레시홀드라던가 1분 10분이라던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아비트러리하게 정해지는 값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어떤 밸류를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50% 그냥 뭐 반쯤 되니까 대충 뭐 말이 되겠지 해서 그냥 임의로 50% 정한 거고 그다음에 1분 10분도 그냥 대충 트라이얼 10분이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1분쯤 나누면 적당히 좋은 에포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분 10분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건 진짜 인생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50%가 아니라 30%였으면 이게 뭐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고 1분 10분이 아니라 2분 10분을 했더니 갑자기 LEC가 아니라 MCS 드리프트가 나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데이터가 예쁘게 나와서 사실 그 조금의 변화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 LEC 그리고 이제 다른 그 JS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그 이제 차원 축소가 없는 데이터를 보면 이제 드리프트가 LEC에서 가장 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MEC나 뭐 다른 데서 드리프트가 없냐라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 차원 축소가 없으면 이제 인탱글먼트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인탱글먼트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LEC에서 특이적인 그런 어떤 스테이트의 드리프트가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그 프로젝션 차원에서는 이제 인탱글먼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아 이게 그럼 전체 스페이스 인탱글먼트가 없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100차원에서 인테그먼트가 없는지를 관찰하면 이제 당연히 없기 때문에 잘 프로젝션만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프로젝션이 과연 일반화된 프로젝션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어떤 재현성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조에서 일단 먼저 얘기를 했던 내용부터 좀 간략히 이야기를 나누자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어, 그 잠시 옆에서 누가 장난을 쳐서 죄송합니다. 그 그래서 의견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어떤 차원 축소를 하지 않았을 때의 데이터도 어쨌든 있고 거기서 드리프트가 더 높았다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어떤 아티팩트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 아예 이런 것들은 좀 재현하기 위해서 아예 뉴로 AI적인 접근을 제안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앨리시의 이러한 컨티뉴어스 드리프트가 정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떠한 모델을 세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학습이 잘 되는지를 관찰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앨리시의 그런 컨티뉴어스 드리프트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을 비교를 해서 뭐 그래서 학습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거나 그게 이제 현실에서 데이터랑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앨리시에서의 그 컨티뉴어스 드리프트가 정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프로더시빌리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고 또 특히 뭐 특기적으로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어떠한 이런 방식을 취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말씀해 주신 대로 50%랑 1분 이런 게 다의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 1%부터 100%까지 다 해봤는데, 그중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50%라서 약간 그것만 넣고, 약간 다른 걸 뺀 그런 건 아닐까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 좀 첨언을 하자면 이제 약간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는 50%라고 할 거라고 미리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50%를 실제로 다시 실험을 해서 얻어내는 방법이 리프로듀스빌리티의 한 방법인데 이것도 사실 난점이 있는 게 애초에 그 아티팩트가 모든 G에서 50% 나타나는 아티팩트였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결국 어쨌든 어떤 숫자를 정하긴 해야 되니까 50이라는 그래서
그런 숫자를 정했을 때 그게 우리가 미리 알고 간 게 아닌지를 할 거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령 뭐 10, 20, 30, 40, 50 막 다 해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이런 내용도 이제 저희 쪽 발표에서 나왔었는데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그 50 이외의 다른 수치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폭의 길이가 분명히 왕성희 선생님 말씀대로 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결과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역으로 그 왜 그 시간이 옵티멀한지를 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리시나 타임셀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디펜던트하게 인코딩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시간, 몇 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에피소드가 몇 분이냐에 따라서 몇 초냐에 따라서 인코딩 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퍼센트만큼 왔을 때를 인코딩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를 가지게 되는 태스크를 했을 때랑 긴 태스크를 했을 때랑 옵티멀한 결과가 나오는 에폭의 길이가 다르다면 그것만으로도 역설적으로 태스크 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 그러면 좀 더 뭔가 우리가 여기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것들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확실히 말씀해주신 내용이 조금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10분, 뭐 20분 계속 넘어가면 이제 뭔가 막연하게 이제 논문에서 뒤에서 나오지만 뭔가 불규칙한 점프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왜 하필 10분이냐? 아니면 아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분석이 잘 되는 에포 길이 정도를 이제 가지고 온다. 이제 이게 이벤트 구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드리프트 위트랑 인탱글먼트가 어떤 뜻인지.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앞에 부분 보면서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인테그먼트가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얘기 이제 LEC, MEC, CA1 보면은 이제 이 뭐야 살색에서 검정색으로 갈 때까지 이제 좀 연속적으로 이제 꼬이지 않고 이제 스페이스 상에서 하나의 트레젝토리를 이루고 이게 꼬이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이게 꼬이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상태를 두 번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으니까 사실 컨티뉴어스 드리프트를 레프레젠트 하려면 이제 같은 점을 두 번 지나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는데 뭐 같은 점을 한 번 다시 지나면 얘가 시간이 내가 내가 3분 전이랑 1분 전을 같게 기억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탱글먼트가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트레젝토리에서 인탱글먼트가 있으면 1분 전하고 3분 전에 같은 시간으로 기억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규어에서 LEC는 인탱글먼트가 없고 반면 MEC나 CA1은 좀 인탱글먼트가 있어 보인다. 비교적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했을 때 인텔리먼트가 없는 앨리시야말로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논문의 인탱글먼트 다른 뜻이라 혼동이 와서 음, 여쭤봤어요. 아 맞습니다. 그 거기서 다른 좀 느낌으로 나오긴 합니다, 확실히. 아예 달라요. 믹스드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황선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한 저도 첨언을 하자면은 예전에 그 드리프트의 원인을 이제 추리해보는 이론 과학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뉴런 자체의 스폰테니스한 익사이터빌리티가 드리프트에 얼마나 관여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드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스테이블 드리프트가 이러하는지를 좀 이 논문과 관계없이 확인을 또 하고 싶으면은 스테이블 드리프트의 피지올로지컬한 컨디션을 찾아서 LEC가 그게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스테이블 드리프트 자체의 원인을 좀 더 잘 알면은 해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 의문이 있습니다. 음, 그것도 확실히 일리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리프트가 있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게 어렵다면 아예 이론적으로 드리프트가 생길 조건을 규명한 다음에
그 조건이 LEC에서 만족하고 있다. 이러면 좀 더 확실히 그 의견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론적으로 드리프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이론이 관여하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뭔가 막 아나토미랑 다 섞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할 수만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더 없으시면 지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더 없으시면 이제 제 디스커션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논문의 피겨 3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발생하는 신경 활동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적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LEC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뉴럴 드리프트가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탐구했는데요. 여기 이 파트에서의 핵심 질문은 이 경험이 연속적인 흐름으로 진행되는 동안 LEC가 어떻게 이를 좀 개별적인 사건 단위로 구분을 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LEC라는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좀 짧게나마 좀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2011년도 연구에서는 그 G가 물체가 있는 오픈필드 탐색할 때 그 LEC 뉴런이 물체 위치에서만 좀 선택적으로 발화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이러한 발열 증거가 물체의 조우 시점과 좀 시간적으로 정렬돼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14년도 연구에서는 뭐 오브젝트 셀, 오브젝트 트레이스 셀 이런 걸 좀 제시를 하면서 LEC가 단순한 감각 반응뿐만 아니라 좀 이 발, 경험을 이제 기록하는 역사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좀 템포럴하게 인코딩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 이가라시 연구팀은 이제 14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 히포캠펄 에리시 설킷이 템포럴 어소시에이션을 형성하는데 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에리시는 이제 감각 자극뿐만 아니라 좀 행동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의 순간에 좀 시간적으로 정밀하게 고정된 패턴을 생성을 해서 경험의 시간적 구조를 인코딩하는 핵심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본 논문에서 이러한 LEC의 특성을 좀 어떻게 확장적으로 해석을 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연구진은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파일 레이트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을 하면 이것이 뉴럴 액티비티의 급격한 시프트로 나타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시프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걸로는 그 궤적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뉴럴 시프트의 가속과 감속이 짧은 순간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감지할 수 있다고 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LEC의 좀 이런 활동이 좀 고차원 공간에서 그리는 궤적이 이벤트 바운더리 시점에서 급격한 이제 가속도의 변화가 이제 쉬프트의 형태로서 이 궤적에서 보인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를 검증하기 위한 네 가지 실험 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쥐들이 박스에 진입하는 시점을 제외하고는 좀그 의도한 이벤트 바운더리가 없는 자유 탐색 과제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세션이 시작되는 첫 몇 분 동안에 트레젝토리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후로는 그 변화 속도에는 이 감속이 관찰되었고, 이는 이제 박스 진입이라는 바운더리 이후의 감속 패턴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환경 변화, 즉 새로운 환경으로의 진입이 이벤트 바운더리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했던 것이 이 쥐들이 언제 여기에 도입이 되느냐, 그리고 이 태스크가 언제 끝나느냐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없게 들어가는 시점을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했고요. 그 탐색을 진행하는 시점도 이제 10분 이상의 랜덤한 시각으로 설정을 해서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10분 간격에서 잘려 있거든요. 이게 10분 이상으로는 진행을 하되 그 이후로는 언제 끝날 수 없게 쥐들이 이제 학습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뒤에는 좀 불필요한 그런 바이어스를 없애도록 좀 유의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figure eight maze task입니다. 이 쥐들이 팔자 모양의 미로를 각자 뭐 개개인의 속도로 돌면서 일정한 위치에서 보상을 받도록 훈련을 받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동물이 보상에 도달하는 시점이 아니라 도달하기 직전에 슈터의 가속이 관찰이 되었고, 보상 도달 직후에는 즉각적인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는 앞선 포워징 태스크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한 코릴레이션을 보였는데, 이것은 이제 이벤트 바운더리가 뭐 리워드나 뭐 페널티 같은 거와 좀 결부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이제 학습 효과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반복적인 그 이벤트 바운더리에서도 좀 일관된 시프트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LEC는 예측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도 매번 동일한 분절 신호를 생성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태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더 시퀀스 태스크인데, 이 과제에서는 연구진이 단일 트라이얼 내에서 이제 여러 이벤트 바운더리를 이제 의도로 하고 좀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쳇바퀴를 들어가는 시점이라던가, 그리고 리워드를 받는 시점이라던가, 혹은 그리고 여기서는 매번 태스크마다 좀 쥐들한테 낯선 새로운 이제 노벨 오더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러한 좀 감각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좀 진행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트레드밀이 켜진 후 그 직후에 좀 감소가 관찰되었고, 보상 접근 시에는 가수 나타나고 보상 도달 시점에 감소가 나타나는 그 앞선 실험 형태와 좀 비슷하다 볼 수 있죠.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단순히 좀 새로운 냄새가 감지됐다고 해서 이것이 그 트레젝토리에서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각 자극의 변화만으로는 이제 이벤트 바운더리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시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스커션에서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태스크는 노벨 오브젝트 태스크입니다. 좀 새로운 물체를 랜덤한 시각에 좀 제시를 해가지고 이때 좀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지 좀 관측을 해봤는데, 예측을 했던 대로 이제 새로운 물체를 좀 발견을 했을 때 LEC 뉴런에서의 더 높은 파이링 레이트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발견은 이제 동일한 물체를 반복해서 탐색을 할 때는 쉬프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적으로 첫 번째로 접촉한 처음 발견한 시점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요. 이는 이제 노벨티, 즉 새로움이 이벤트 바운더리의 신호 생성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좀 핵심 요소라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프트가 그렇다면 혹시 단순히 좀 동물의 움직임 변화나 뭐 각성 상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연구진도 제시를 한 부분인데요. 이걸 검증하고자 좀 이동 속도, 동물이 좀 이런 태스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이동 속도와 그 뉴럴 추트리 속도의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좀 알아봤을 때 유의미한 좀 체계적인 관계가 없었다라고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결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포레팅 태스크나 노벨 오브젝트 태스크에서 좀 이벤트 바운더리 시점에서 동물이 특별히 이동을 하거나 속도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프트가 명확하게 관찰되었고요. 트라이얼 투 트라이얼을 분석했을 때도 뭐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MEC와 CA1 영역에서도 일부 조건에서는 그 속도 변화가 관찰되었는데요. LEC에서만 좀 모든 과제에 걸쳐서 좀 일관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디스커션 세션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환경 요소를 교란하는 요소, 펄터레이션이 있을 때 이제 이벤트 바운드리로 반영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짧게 저를 비롯해서 조원분들과 토의했던 사항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좀 검증한 이벤트 바운더리들은 모두 과제와 관련된, 즉 태스크 relevant한 것들이었습니다. 보상 획득을 하거나 새로운 환경으로의 진입이 있거나 새로운 물질 탐색을 하거나 모두 이제 태스크 자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건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과제와 좀 무관한 환경적 교란, 즉 태스크 relevant environmental perturbation이 있을 때 이것이 LEC의 템포럴 인코딩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실험 중에 뭐 갑작스러운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뭐 예기치 않게 조명 상태의 변화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LEC를 이제 LEC에서 이벤트 바운더리를 인식을 할지, 혹은 뭐 태스크 relevant한 사건만이 이 진정한 경계를 만들 수 있을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LEC의 이벤트 세그멘테이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펑셔널 임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조언들과 상의를 해본 사항이 있었는데,
태스크 relevance 인텐시티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강한 감각 교란이 있다면 맥락과 무관하게 AC를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텐시티가 뭐 특정 임계값만 넘긴다면은 자동적으로 이벤트 바운드리가 생성된다는 관점이고요. 반대로 태스크 relevant한 교란만이 좀 진정한 바운드를 만들 수 있는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후자가 맞다면 좀 복잡한 신경 회로를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은 LEC는 직접적인 스트레이트 컨트롤 받지 않기 때문에 행동적으로 이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히포캠펄 루프나 MEC와의 상호작용 같은 좀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자극의 그 물리적 강도가 아니라 그 자극의 significance, 그 유의미성이 LEC의 템포럴 코드의 제조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더 시퀀스 태스크에서 새로운 냄새의 도입이 유의미한 시프트를 만들지 못했다는 결과는 좀 후자의 관점을 좀 지지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교란이 메모리 세그멘테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런 태스크 렐리벤트 퍼터베이션이 인위적인 세그멘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이 나중에 좀 리콜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습 중에 뭐 갑작스러운 방해가 발생을 한다면 그 전후에 좀 인지를 한 정보가 별거의 에피소드로 기억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시간 척도의 차등 효과도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이제 LEC에서 그 초단위 그리고 분단위의 서로 다른 시간 척도를 이제 하이라컬 그 위계에 따라서 인코딩 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세컨드 스케일로 진행되는 짧은 퍼터베이션이나 뭐 미니 스케일 분단위로 진행되는 좀 서서한 긴 방해 요인이 이러한 인코딩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토의한 사항은 좀 다음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뭐 혹은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토의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9월 발표 때 다뤘던 네이처 논문, Orthogonalized State였나? 아마 Learning Produces an Orthogonalized State Machine in the Hippocampus라고 CSCG 모델이 제일 잘 설명한다는 거에서 그 히포캠퍼스에 있는 셀들이 그 트랙을 돌 때 리워드를 받는 시점에 다이아몬드 링처럼 베리언스가 확 커지고 액티베이션이 됐다가 이제 다시 리니어 트랙을 서큘러하게 도는 것 같은 액티베이션을 보였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도 lateral anterior cortex가 뭔가 리워드를 받은 시점에 대해서 확 액셀러레이션이 됐다가 디셀러레이션이 되잖아요. 그게 뭔가 서로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연관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는 게, 리워드 시점에 대해서 그렇게 인코딩 하는 게 어떤 장점을 가질까? 그게 조금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국에는 그런 대목이 좀 reinforcement learning과도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연구에서 이 뭐 보상 체계가 좀 기억의 형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좀 그런 걸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 많잖아요. 좀 그렇다 보니까 좀 결국에 이제 동물들에게 있어서 그 어느 정도의 좀 보상 체계가 좀 결부가 되어 있어야 이것이 좀 더 강력하게 좀뭐 구분 사건을 구분을 짓거나 뭐 혹은 뭐 뒤후에 뭐 리콜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뭐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좀 진행했던 좀 토의와 또 에서 좀 있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한 가지 이런 실험을 해보면 좀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 얘기를 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뇌의 좀 특정 부분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뭐 소작을 한다거나 그런 걸 좀 왜곡을 시켰을 때 그 부분을 딱 지워버리면 그것과 연관돼 있는 그런 기억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만 망가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뭐 도파민의 회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망가뜨리거나 뭐 그 부분 좀 특별히 더 자극을 더 주었을 때 이런 뭐 펄터베이션 마냥 좀 인식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도 말씀해 주실 부분이 없으면은,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뭐, 추후에 뭐 관련할 만한, 뭐, 연구를 어떻게 확장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좀 나왔던 그런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로는 뭐 오토제닉하거나 그런 파르마콜로지컬 퍼투베이션을 통한 좀 인과관계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LEC 활동을 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벤트 바운드리가 이때 생성이 됐는지 이것이 뭐 행동적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태스크 렐레번스와 인텐시티의 좀 상대적 기여도를 좀 분리해가지고 해석할 필요도 있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MEC와 LEC의 상호작용이 좀 perturbation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좀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MEC가 공간 정보, 이 LEC는 시간 정보를 주로 인코딩하는데, 공간적 변화를 동반한 perturbation과 좀 그렇지 않은 좀 perturbation이 다르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은 좀 흥미롭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더 첨언하실 부분이 없으면은 뭐 다음 발표 파트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궁금하다고 해도 생각해 볼 만한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태스크 relevance 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앞 5월 논문에서 전 레이턴트 러닝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사실 상상하고 있는 자극이거든요. 레이턴트 러닝이. 저는 그런 러닝이 relevant한 태스크일지 아닐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행동을 바탕으로 시간으로 저장 기억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과정에 같이 일어나는 건지 뭐 이런 부분 저는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논문 읽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드렸던 내용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이 리월드를 좀 맞닥뜨리는 시점에서 그런 뉴럴 트랙토리 시프트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전의 시프트가 좀 발견이 되었잖아요. 좀 그런 면에서 이것을 리월드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뭐 인지를 했건 아니면 리월드에 맞닥뜨리는 행동 결정을 했건 그런 행동이나 사고의 좀 결정 시점에 따라서 이것이 그런 쉬프트가 발생이 시작하는 구체적인 발화점이 그런 좀 문제에 답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겨 4 내용을 좀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메모리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태스크 렐레번시에 대한 얘기를 방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게 되면 다음 스테이트를 가게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제 터미널 스테이트에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터미널 스테이트에 도달을 한 다음에 다시 에피소드가 시작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 그 에피소드 안에서의 그 트라이얼 이 몇 번째냐를 시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타임 인코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세션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는 에피소드가 몇 번째냐를 인코딩하는 정보도 있어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태스크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타임 스케일을 인코딩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썼던 로덴트에서도 비슷한 그런 여러 타임 스케일의 그 정보를 인코딩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피겨 8 실험에서 뭐 왼쪽으로 가든 돌든 오른쪽으로 돌든 나누지 않고 일단 6초 정도의 그 6초로 이제 그 인코딩 할 수 있는 트라이얼들을 셀렉션을 한 다음에요.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LD1, LD2 엑시스에서의 트레젝토리를 그렸더니
보신 바와 같이 트라이얼 6부터 11까지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트래젝토리가 상당히 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러면 생기게 되는 질문은, 이게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좀 넘어서서, 얘네끼리 얼라인이 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해당 연구진이 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의 경우와 미스매치의 경우를 비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매치는 서로 다른 에피소드에 대해서 타임빈 6개로 나눴을 때 6초 트라이얼이니까 0초부터 1초, 1초부터 2초 이런 식으로 타임빈을 6개로 나눌 수 있는데, 타임빈의 인덱스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경우와 타임빈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모든 타임빈에 대해서 이제 매칭을 한 경우보다 미스매치를 한 경우가 디스턴스 트래블링이 더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 길었고, 또 이제 그 앰비언 스페이스에서의 그 액티비티를 바탕으로 어느 타임빈에 그 해당하는 건지를 인코딩하는 거를 이제 디코딩을 해봤을 때도 디코딩 에러가 셔플을 했을 경우에 더 높다. 즉, 앰비언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가 타임빈이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똑같은 이제 LEC 뉴런에 대해서, 그 뉴런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두 가지 분석을 했는데요. 슬로우 타임 스케일과 패스트 타임 스케일로 나눠서 LD1, LD2를 그려본 겁니다. 아까 그 왕성준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LDA라는 것은 그 레이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레이블을 다르게 하면 다른 LD1, LD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타임 스케일에서는 각 세션 타임빈을 그 원 미닛으로 해가지고 LD1, LD2를 돌렸고 패스트 타임 스케일에서는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 6초 단위로 6초를 이제 6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그 LEC 액티비티가 드리프팅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생기게 되는 질문이 이 패스트 타임 스케일도 LEC가 인코딩을 하고 슬로우 타임 스케일도 LEC가 인코딩을 한다면 이게 서로 인디펜던트한 디멘션으로 인코딩을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앰비언 스페이스에서 트라이얼 넘버가 쭉 증가하면서 디스턴스 트래블링을 하는 정도를 보았더니 트라이얼 넘버가 늘어나는 동안에도 이렇게 쭉 증가를 하게 되고 거리가 한 트라이얼 안에서도 증가를 하다가 다음 트라이얼이 시작하게 되면 다시 그 디스턴스 트래블링을 한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이두 가지 패턴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 또 보았던 게 이 그 각각의 이 앰비언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패스트 타임 스케일 그러니까 within trial과 그 슬로우 타임 스케일, within 세션에 디코딩하게 되는 엑시스를 각도를 비교를 했더니 trial vs 세션은 90도, within trial에서는 0도에 가깝게, within 세션에서 0도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뭔가 트라이얼과 세션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타임 스케일을 인코딩을 하고 있는데 서로 어, 최소 거의 올다거너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DA를 쓰지 않고 그냥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돌렸을 때 적당한 엑시스 방향으로 2차원 프로젝션을 해보니 한 엑시스는 트라이얼 타임에 대한 것을 인코딩하고 한 엑시스는 세션 타임에 대한 것을 인코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도 완전히 올사거나 하진 않더라도 두 개가 서로 세션 타임과 트라이얼 타임이 올사거나 해 보이는 2차원 평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내려볼 수 있는 결론은 각 트라이얼마다 LC가 드리프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트라이얼 넘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같은 타임빈에 해당되는 LC 액티비티일 때는 다시 비슷한 위치로 돌아오지만 약간의 옵셋을 올더그너하게 가지게 된다. 즉, 그 트라이얼 넘버가 늘면 늘수록 이제 뭐 Y축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모양을 보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결과를 이제 어, 오더 시퀀스 태스크에서 시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정의석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트레드밀을 한 10초 정도 이제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오더를 맡게 되고, 오더를 맡은 다음에 땅을 파게 되면 리워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돌아서 한 바퀴를 도는 그런, 그게 이제 한 에피소드인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태스크를 할 때 오더 시퀀스를 총 서로 다른 5개의 오더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한 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오더로 총 3번을 해서 15개의 트라이얼을 시도를 하였고요. 이렇게 했을 때 15개의 트라이얼에 대해서 그 LEC 액티비티를 그 LD1, LD2, LD3 여기선 3차원 공간으로 나타냈는데 인코딩을 해보면 그 오더 시퀀스 한 런당 5개이기 때문에 A1, B1, C1, D1, E1 이렇게 나온 다음에 약간의 그 이제 LD2 방향에 가깝게 완전히 LD2와 평행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약간의 옵셋을 가지고 그다음에 A2, B2, C2, D2, E2 이렇게 LEC 액티비티가 드리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A3, B3, C3, E3, D3 이런 식으로 D3, E3 이런 식으로 드리프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비슷한 분석을 MEC와 CA1에 대해서 했을 때는 이런 이 정도로 좀 깔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까 이주환 선생님이 하셨던 분석이랑 언급하셨던 분석이랑 동일한 것인데요. 이걸 이제 그 앰비언 스페이스에 대해서 디스턴스 트래블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디스턴스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트래블링 한 것을 보면 이제 5번까지는 늘다가 이제 5번째 차 이후에 이제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늘었다가 다시 10번째 줄어들게 되고 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orthogonal하게 그 slow time scale과 그 fast time scale을 모두 인코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피겨 4에서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디스커션을 해보고 싶은 파트는 이제 MEC와 LEC를 complementary한 트랜스폼으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얼마 전에 카톡으로도 올렸고 코다에도 제가 올려놓은 그 PDF 파일이 있는데 그 MEC 같은 경우에는 Spatial Translation을 Fourier 아이젠 모드로 트랜스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드세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 웨이브 3개가 서로 120도의 각도를 가지고 같은 프리퀀시를 가지는 것들이 그 컨비네이션 됐을 때 헥사고널 그리드 패턴을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일종의 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LEC 같은 경우에도 템포럴 레그에 대한 인베리언스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동일한 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exponential decay 하는 셀들이 있으면 이제 다른 타임 컨스턴트를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템포럴 컨텍스트를 인코딩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MEC와 LEC를 그 각각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그 preserve하는 트랜스폼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MEC 같은 경우에는 뭔가 repetition이나 periodicity를 이제 그 반복되는 패턴들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공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타일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LEC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가깝다면 다양한 익스포넨셜 모드를 바탕으로 그 이전 past 이벤트들을 컴프레션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다양한 그 템포럴 컨텍스트에서 플렉시블하게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것 같다. 정보를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컨조인트를 히포캠퍼스에서 하면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풀이의 변환, 라플라스 변환에 각각이 대응되는 거라면 그런 관점이 그냥 뭔가 수학적으로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 정말로 뇌에서 MEC와 LEC가 그런 트랜스폼을 한다는 걸 causally 테스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디어 인터널 콜텍스가 프리에 트랜스폼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드셀을 보여준 거는 랜덤 폴리시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컨디셔널하게 풀어서 그리드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리드셀에는 보더셀, object vector cell, 랩 셀 같은 셀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그러니까 랜덤 폴리시가 아니라 좀 다른 조건부로 넣었을 때는 똑같이 프리의 아이젠 모드로 보더 셀, 옵젝트 벡터 셀, 랩 셀 같은 것들이 왜 유도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라더와 엔드로메나 콜텍스가 정말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이크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라면 어떤 종류의 셀들, 어떤 종류의 피처를 가진 패턴들을 가지는 어떤 정보를 인코딩하는 셀들이 LEC에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LEC와 MEC에서 각각 라플라스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다면 이것을 히포캠퍼스에서 서로 바인딩을 함으로써 시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리한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트랜스폼이 compression, multi-scale coding, robustness, inverse construction 측면에서 뭔가 컴퓨테이셔널하게 베네핏한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지 다른 솔루션보다 이게 어떤 면에서 옵티머한지 또 그 옵티머한 솔루션을 우리 뇌가 가지게끔 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further question에 대한 코멘트도 좋고 피겨에 대한 코멘트도 좋고요. 아니면 뭐 어떤 거든 좋으니까 피겨 4에 대한 내용, 디스커션에 대한 내용에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일단 지금은 없는 것 같아서 뭐 더 생각해 보시거나 나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발표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넘어가서 어, 이세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제 다음 피겨 5랑 6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 지금까지 봐왔던 이제 드리프트 그리고 시프트가 어떤 뉴로널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LEC에서 드리프트 현상이 일어난다. 그건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어떤 게 드리프트 안에 있을지 뭐가 드리프트를 만들지 좀 연구자들은 봐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 해당 연구에서는 일단 firing rate variability의 패턴을 미니 타임 스케일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저자들은 아마 이제 이건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처음에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슬로우 다이내믹이 이런 드리프트를 만들 수 있는 기전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30초의 폭으로 가우시안 스무딩을 해줘서 슬로우 다이나믹의 영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30초 위스로 스무딩을 했더니 어떤 뉴런들은 이제 위에 있는 그 두 예시처럼 약간 높은 variability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잠깐 램핑했다가 떨어지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픽한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그런 이제 높은 variability를 보이는 뉴런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뉴런들은 아래에 있는 두 예시처럼 그냥 계속 이제 슬로우 다이내믹 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평탄한 그런 낮은 variability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어떤 건 높은 베어빌리티를 보이고 어떤 건 낮은 베어빌리티를 보였다. 일단 이걸 한번 봤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분산 정도를 이제 정량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페노 팩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노 팩터들을 호모지니어스한 포아송 프로세스에서 동일하게 계산된 페노 팩터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왼쪽 표인데요. 이제 LEC 뉴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베어빌리티가 높은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MEC랑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높고 그리고 이제 그 CA1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
값의 베리언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리프트에 기여하는 어떤 뉴런의 비율을 또 정량화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페노팩터가 높은 뉴런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왼쪽 이제 그래프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LEC에서 높은 페노팩터 순으로 이제 뭐 2% 제거하고 10% 제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거했을 때 얼마나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의 이 디스턴스 트래블드가 감소하는지를 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해당하는 그 서브 샘플들이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 이동한 거리를 다시 측정해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변동성이 큰 뉴런들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그 이동 거리가 확연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있으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MEC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가 거의 없는 이제 구역이었는데 반면 이제 드리프트가 확연하게 보였던 LEC에서 상위 38% 정도 이제 여기 한 이 정도 가보면은 여기까지 제거를 하고 나면은 MEC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 움직인 그 이동한 거리가 떨어지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제 뭐 38% 제거하면 MEC만큼 떨어진다라고 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25% 제거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때 이제 상위 25%의 뉴런들을 제거하니까 이동거리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걸 볼 때 이제 어떤 슬로우 다이내믹이 드리프트에 좀 네세서리 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선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 부분에서 좀 디스커션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과연 이게 슬로우 다이내믹스가 진짜 네세서리 하다라는 결론이 타당한가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아까 페노 팩터가 상위 25%인 뉴런들 ADCS 제거하고 남은 서브 샘플을 봤을 때 이동 거리가 감소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슬로우 다이내믹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근거였는데 근데 또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팬 팩터가 일단 30초 폭의 이 가우시안 스무디인데 파이어링 레이트에 대해서 계산돼서 슬로우 다이나믹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뉴런들을 따로 잡아서 이제 그거를 빼놓고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의 이동 거리를 구한 거니까 나름 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음,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각각의 트라이얼에 이제 스피시픽한 센서 인풋이나 혹시 네트워크 자체의 코릴레이션 스트럭처가 드리프트를 만들어내는 건 혹시 아닐까까지 이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코릴레이션 스트럭처가 있다면 그걸 없애야 되고 또 센서리 인풋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먼저 하나의 세션에서 그냥 이제 하나의 트라이얼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상위 25%의 뉴런들. 그러니까 여기 빨간 박스 보시면 보이는 어, 어, 25, 상위 25%의 베리언스를 가지는 그러니까 슬로우 다이내믹에서 베리언스를 가지는 뉴런들을 먼저 골라서 서브 샘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뉴런들 리스폰스를 모든 세션,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단위 세션이라 그, 그 15개씩 있었던 그런 모든 세션들로부터 그 뉴런들만 골라서 풀링해서 합쳤고 이걸 이제 풀드 세션이라고 여기서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처음 선택이 되었던 그 빨간 박스 안에 있던 싱글 세션의 뉴런들하고 이 싱글 세션의 뉴런들하고 풀드 세션의 뉴런들의 앰비언트 스페이스 상의 이동거리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뭐 시그니피컨트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서리 인풋이나 네트워크의 코릴레이션 스트럭처가 무너졌을 때도 그냥 슬로우 다이나믹 이 존재하면 드리프트가 나타날 수 있다를 보여줬다. 따라서 이제 슬로우 다이내믹만 있어도 서피션트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로우 다이내믹이 그걸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좀 밝혔고 이제 다음에는 쉬프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쉬프트 같은 경우는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갑자기 어,
평탄하게 계속 이제 지속되는 드리프트가 갑자기 그 트래젝토리를 바꾸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일단 이제 그래서 시프트에 대해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구자들이 좀 했던 어프로치는 이제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반응하는 어떤 뉴런들의 비율과 그리고 반응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그 원인을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피겨 8 트라이얼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 어, 이제 여기 0초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이벤트 바운더리에 그러니까 리워드 받는 딱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반응하는 뉴런의 비율하고 앱솔루트 레이트 체인지를 봤는데 그게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가장 크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같은 현상이 뭐 오더 시퀀스나 여기 이제 여기 0초 되어 있는 게 이벤트 바운더리고 그리고 여기도 0초 되어 있는 게 너브 오브젝트를 딱 맞닥뜨렸을 때의 그 이벤트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오더 시퀀스 트라이얼이나 노브 오브젝트 트라이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가장 반응하는 뉴런의 수도 많았고 또 레이트 체인지의 그 정도도 가장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패턴을 봤을 때 아무래도 쉬프트는 개별 뉴런들이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연구자들이 한 거는 각각의 그럼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어떤 뉴런이 좀 발화를 하고 그리고 그 패턴이 과연 뭐 다를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벤트 바운더리다라고 하면은 그냥 같은 뉴런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지 그런 이제 패턴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떤 연속적인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각각 뉴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있었던 그 figure 8 트라이얼을 사용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뭐 오더 시퀀스나 뭐 노브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조금 반응이 더 뭐 지연되는 시간도 있고 좀 똑같은 아무래도 행동이나 똑같은 자극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figure 8 트라이얼을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변화 이런 뉴런들만 따로 떼서 파인 웨이트 트라이얼 투 트라이얼 베어빌리티를 좀 계산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일단 이 뉴런들은 트라이얼마다 상당한 어떤 베어빌리티를 보이고 있다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피겨를 좀 보시면 이제 각 트라이얼의 이 이벤트 바운더리에서 모듈레이션 된 뉴런들만 모아서 positively modulation 되는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르게 하고, 그리고 negatively modulation 되었으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좀 확대되어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1번 그 트라이얼, 그리고 2번 트라이얼에 대한 이제 몇몇 뉴런의 반응인데, 보시면 이제 이전 트라이얼에서 이제 네거티브리 모듈레이트 되던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되었던 뉴런이 다음 트라이얼에서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포지티브리 모듈레이션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뭐 이제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도도 엄청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트라이얼 투 트라이얼 베이빌리티가 뉴런들에서 나타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각 이벤트 이 바운더리마다 고유한 모듈레이션 패턴을 가지게 되면은 사실 그 패턴 그 자체로 이벤트 바운더리를 서로 구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뭐 저자들은 이게 막 뭐 바코드 같다. 아무래도 이거 이제 그 한 이벤트 바운더리마다 특별한 바코드가 있다. 뭐 타임스탬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진짜 과연 구별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또 연구자들이 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이 어, so-called 그 타임스탬프를 이용하면 뭐 이게 구별이 진짜 될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K-nearest neighbor 클래시파이어 이용해서 각 트라이얼을 개별적으로 디코딩을 해봤더니 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타임스탬프 패턴이 각 트라이얼을 구분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 드리프트는 슬로우 다이내믹에 기반이 되어 있다. 그리고 쉬프트는 패스트 다이내믹에 기반하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바운더리 모듈레이티드 뉴런들이 비슷한 사건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다 유사하게 더 큰 파이링 레이트 베리어빌리티를 보였지만 동시에 트라이얼 투 트라이얼 베리어빌리티는 충분해서 각 이벤트 바운더리마다 고유한 어떤 타임스탬프를 부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각 이벤트 바운더리가 서로 구별까지 되겠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게 necessary 하다 또 sufficient 하다 이 로직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 분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LEC가 베리언스가 크잖아요. 그게 네.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뭐가 먼저일까요? 베리언스가 큰 게 그걸 저런 피처를 배울 수 있게끔 만든 걸까요? 아니면 배웠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큰 걸까요? 그래도 뭐 둘 다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베이런스가 이제 크니까 어 이게 표현이 됐었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걸 더 특징적으로 저장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LEC 유령들이 굳이 이걸 더 큰 베어빌리티를 보이는 더 좋은 어떤 그 생략적인 요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미디어 인터널 콜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커런시를 가지면서 베스티뷸러 인풋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공간을 움직일 때 선형가속도, 각가속도를 받아요. 네, 그게 되게 좀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어쩌면 진짜 물리적인 공간, 2차원 공간을 내비게이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맞는데 그 엔토라이너 콜텍스는 근데 이제 커그니티브 맵 티오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다른 엔디멘셔널 스페이스 피처를 배워야 된다면 그걸 우리가 똑같이 그 다른 데서 받은 인풋을 바탕으로 패스 인테그레이션 문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확장이 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lateral antennal cortex의 인풋이라든가 뭔가 가지게 되는 뭐 recurrence라든가 그 아웃풋인 히포캠퍼스와의 관련성이나 이런 거가 뭔가 조금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참고로 피팅턴이 쓴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 논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게 그 논문에서 그 lateral entorhinal cortex에 대한 센서리 정보를 그냥 센서리 정보로 그 하지 않고 걔네를 그러니까 큐뮬레이티브하게 익스포넨셜 스무스닝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그 휘팅턴이 모델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저번에 조별 토론할 때는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익스포넨셜 스무스닝을 하는 게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 디스크리트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익스포넨셜 스무스닝을 하면 당연히 LEC 드리프트 같은 센서리 그러니까 LEC라고 하는 그 인코딩된 벡터가 당연히 드리프팅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익스포넨셜 스무스닝이 됐으니까. 그거를 알고 한 건지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피팅턴 논문에서 그게 되게 좀 그 인상 깊기도 했었어요. 근데 뭔가 그거를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뭔가 바이올로지컬한 나머지가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좀 더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그 엔터라이널 콜텍스가 원래는 이제 정말 스페이셜한 2차원에서 서칭을 하다가 이제 하이 디멘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도 같이 약간 하게 됐다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을 말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동의를 하게 되는 게 사실 지금 메모리 어소시에이션 자체가 지금 그 공간하면 더 잘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억의 궁전, 메모리 팔레스라고 해서 그런 기억 술법도 실제로 이제
어떤 메모리 대회라던가 이런 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실제로 어떤 이런 메모리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이제 실제 그냥 2차원 공간을 레프레젠트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런 2차원 레프레젠테이션, 이제 코그니티브 맵을 옮겨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옮길 때, 이럴 때 이게 어떻게 이게 전이가 돼서 어떻게 이게 이걸 응용을 할 수 있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코멘트나 뭐 질문은 없을까요?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본과 1학년 최혁인데, 사실 제가 이 네. 논문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약간 잘못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까 싶기는 한데,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겨 4에서 이제 MEC와 LEC가 일종의 공간적, 시간적으로 나눠서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사실 해부학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결국에는 CA1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CA1에서 인테그레이션 과정이 일어나면서 기억이 형성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LEC에서 일어났던 그 드리프트 현상 같은 게 C1에서 인테그레이션 되면서 기억으로 남는 과정에서는 이제 저장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CA1과 뭐 MEC의 또 차이점 이런 것들이 논문에서 다뤄진 게 있는 건가요?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한 걸까요? 어, 지금 그 피겨 4, 그 김용 선생님께 질문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 네. 그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약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질문을. 그러니까 그 MEC랑 LEC의 정보가 CA1에서 인테그레이션 돼가지고 기억이 형성되는 개념이 아, 맞죠? 네, 어, 그러면 네, 그런 개념에서 보았을 때, 그러면 그 논문에서 이제 특별히 뭐 LEC에서는 이제 뭐 드리프트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 CA1이나 MEC에서는 관찰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LEC에서 일어났던 드리프트 같은 현상들이 CA1에서 이제 기억으로 인테그레이션 되는 과정에서는 막 크게 중요하지 않게 작용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디코딩 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에 대해서 혹시 논문에서 언급된 게 있는 건가요? 뭐 그 얘기는 사실 없긴 한데, 아까 왕성재 선생님이 얼핏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CA1도 잘 보면, 그, 심지어 MEC도 뉴럴 드리프트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고, LD1, LD2 스페이스에서 디스인탱글 돼 있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나레이티브를 이제 사이언스 논문에 낼 때는, 어, lateral entorhinal cortex가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 생각에는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LEC랑 MEC 정보가 조인트 돼가지고 히포캠퍼스에서 메모리를 형성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 하는데, 최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LEC에 이미 뉴럴 드리프트가 있는데 그 정보가 완전히 손실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 오히려 저는 논문의 서플리멘터리나 여러 가지를 보면 CA1에서도 약간 그런 뉴럴 드리프트가 나타나서 되게 좀 그 있긴 하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읽긴 했고, 어 아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질문을 사실 LEC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계속 저는 MEC에 대응해서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그리드 패턴이 왜 플레이스셀에는 없어요? CA1, CA3에 있는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드 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혹은 넌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활용해서 하나의 위치로 그냥 인코딩을 한 거죠. 캠퍼스에서는. 마찬가지로 lateral entorhinal cortex에서 여러 타임 스케일에 대해서 인코딩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가까운 그런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걸 바탕으로 아마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해서 발화되는 셀이 생길 거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이주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타임셀이 그런 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가 수직적으로 막 스페이스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해야 된다. 뭐 타임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해야 된다. 라는 가정을 하고 풀어서 푸리에 트랜스폼이랑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유도한 게 그,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에 대한 대답을 못 하는 거 아니냐면, 왜 인베리언트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왜 스페이스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정보를 그리드셀이 그러니까 미디어 인터널 콜텍스가 가져야 돼요. 왜 타임 인베리언트한 레그 인베리언트한 정보에 대해서 뭔가 트랜스폼에 대해서 lateral internal cortex는 인코딩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왕성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진화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좀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재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한하게 많은 상황들을 마주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한정된 셀들 안에 그거를 우겨 넣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딥마인드에서 네이처에 썼던 2017년인가 논문에 그게 있거든요. 리니어랑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을 LSTM에다가 넣고 LSTM이 다음 위치를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예측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 LSTM이 가지게 되는 맨 아웃풋 레이어랑 바로 닿아 있는 그러니까 노드들의 뉴럴 노드의 액티비티가 그리드 패턴을 가질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에서 되게 멋들어진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히포캠퍼스는 스파르스 코딩을 하기 때문에 파퓰레이셔널 코딩을 하지 않는다. 스파르스 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LSTM을 학습시킬 때 드롭아웃을 50% 이상 걸어요. 그러니까 드롭아웃을 엄청나게 세게 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스파르스 코딩을 해야만 그리드 셀이 나와요. LSTM 모델인데 스파르스 코딩을 그러니까 드롭아웃을 그렇게 세게 안 걸면 그리드 패턴이 안 나타나고 그냥 바로 플레이스 코드랑 비슷한 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lateral internal cortex랑 medial internal cortex가 어떤 조건, 어떤 physiological, anatomical한 constraint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만약에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왜 이런 식으로 뭐 스페이스나 타임 레그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트랜스폼을 학습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추가로 코멘트나 질문 없을까요? 없으면 마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를 첫 번째 발표로 하고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